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의 권혁중 교수 모시고 1년 반 만에 2.5배 급등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순천향대 권혁준입니다. 네. 교수님, 비트코인이 주춤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사기였다라고 점철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한번 얼굴 뵀었을 때 우리가 농담 삼아 비트코인 시세 얘기했었을 때가 불과 3천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방송했을 때가 한 그래도 6개월 전인가 막 예. 한 그때 이제 막 4천 꿈틀꿈틀해서 이제 6천을 육박하냐 맞냐 네. 그래서 플럭체인 소위 말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셀 때였습니다. 예. 그 당시.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가격까지 즉 1억이라는 약간 상징적인 가격까지 예. 지금 근접한 상태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불과 몇 개월 만에 3천만 원, 4천만 원대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9천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유가 뭡니까? 네,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공급과 관련해서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가격이 인상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4년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프로토콜 안에 그게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물론 그 프로토콜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이제 51%의 그 참여 컴퓨터가 투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누가 그거에 손을 들까요? 아. 네,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긴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분파가 될 수도 음. 있고 여러 가지 포크가 날 수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대장 코인인 코인인 비트코인이 네. 어쨌든 계속 공급량을 줄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뭔가요?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해서 ETF 승인입니다. 바로 예. SEC의 ETF 승인인데요. 승인이 나자마자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또는 투자의 기초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매집을 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략 보이는 거는 약 10조 원 정도 뭐 이렇게 보이는데 더 많은 기관들이나 또는 플레이어들이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반감기 이슈 그리고 2달 전에 ETF 승인 예. 그리고 투자 회사가 비트코인의 매입을 증가시키는 등의 이유로 가장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기관이 사게 되면 아시다시피 개인들도 사게 되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뭐 한 비트코인을 1개의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디시말 포인트 즉 제로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손쉽게 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근데 첫 번째 메이저 이유는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는 ETF 승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를 하나하나 좀 구분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반감기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과거에 한 세 차례 반감기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감기가 과거에 있었을 때는 반감기 기간에 들어가면 뭐 바로 시세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뭐 일정 텀을 두고 그다음 시세가 좀 올라갔나요? 그때 상황마다 다른데요. 예. 이상하게도 그런 반감기 상황에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되게 악재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런 반감기를 맞이했을 때 차익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주식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이미 반감기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 이 정도까지 올랐다? 그럼 빨리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선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또 다른 기회를 봤을 때 투자하는 경우. 그때 제가 아마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은 약간 주춤거리니까 KRW 를 채굴 하시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화를 좀 현금화해서 그때도 보시면 그때 막 올라가다가 주춤거렸던 상황이 있고 약간 네. 더 내려갔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예견돼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또 그리고
AI가 많이 투자에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 AI가 어떤 식이냐면 아시다시피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마켓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봇을 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 변수를 해당 변수들을 많이 넣게 되면 이 정도 됐으면 매수세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총량 이런 것들 전부 다 변수로 집어넣어서 어떠한 수치 예측으로 해가지고 또 이득을 수익하고 또 다시 매수하는 아. 그런 경우들이 소위 말해서 시스템 매매라고 하죠. 예.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앞두고서는 AI를 활용한 시스템 매매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수익을 이미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주춤하는 기간이 일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반감기라고 방금 말씀 주셨던 게 이미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시작되려면 좀 남아 있나요?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이요? 그럼 얼마 아직 반감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텀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4월 이후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식 시장을 약간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가격이 갑자기 주춤거리는 경우도 맞아요. 주식 시장의 명언이잖아요.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비트코인도 약간 예. 똑같은 전통적인 자본시장과도 약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교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내렸지만 이게 주식시장도 이 플럭체이션이나 이제 그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주식시장하고 그 코인 시장 또는 이런 비트코인 시장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너무 확대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예. 보면 약간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관들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하고 같이 움직이고 US 달러의 유통량도 같이 예. 움직이는 형태가 보여지니까 요즘은 경제 TV 보면요. 예. 아침에 이렇게 경제 TV 이렇게 잠깐 브리핑하는 기자님들이 옛날엔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두 개를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US 달러, 그러니까 USD 대비 얼마큼 올랐다는 거를 네네. 금융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음. 옛날엔 금, 원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곡물, 시카고 곡물 시장의 가격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제 추세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승폭, 하락폭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 골드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진짜 반감기가 되면 이번에도 전통적인 금융시장처럼 차익을 일부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반감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인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10조 원 가까이 확인된 게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던데 네네. 그러면 그 뒤에 비트코인 시세의 움직임이라든가 투자 패턴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우선 기관을 보기 시작했죠. 네. SEC가 ETF 승인이 나는 순간서부터 네. 이제 제도권 편입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예. 결국 ETF 승인은 제도권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제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사게 되니까 그 기관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거나 어떠한 매수세를 보이는 거를 곰곰이 따지기 시작했죠. 네. ETF 승인은 정말 비트코인한테는 혁명이라고 쳐야 할까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존의 금융상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TF 승인이 가지는 투자자 보호의 강화. 네. 왜냐하면 이제 금융상품이니까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자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결국 향후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여쭤볼 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월가의 여러 전망치들을 봤는데요. 의견이 굉장히 상반되더라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천만 원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나 내놓은 게 있었고요. 또 다른 전망은 무슨 소리냐. 이제 비트코인은 조만간 반감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2억 가까이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이렇게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건가요? 우선은 JP 모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최고의 강자고 예. 지금도 뭐 인베스트 뱅크에서는 되게 유명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또 다른 금융 상품들이 이제 출연을 할 것이다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TO 같은 경우 예.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현물 자산을 토큰화이즈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 이게 극화라고 하죠. 네. 이제 폴라리제이션이라서 극화되는 이런 투자 부분들이 좀 벗겨나서 다른 쪽으로 좀 투자 금액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말고 이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대체들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런 금융 상품들이 이제 다양해지는 이유들이 이제는 달러 패권주의가 아닌 네. 어떠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증표나 어떠한 밸류들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길 때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신고 계시는 뭐 나이키 운동화가 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제 토큰화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2억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 좀 긍정주의자시긴 한데 네. 엄청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금융 소비자들이 더 매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네. 자기들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더 매집을 할 것이다. 네. 금융 소비자들이 더 매집을 할 것이고 기관들이 더 매집을 할 것이다. 솔직히 JP 모건뿐만 아니라 다른 뱅커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리포트를 썼었죠.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ETF 승인이 되는 바람에 기초자산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기초자산 아시다시피 뭐 골드도 있고 또 기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농산물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섹터로 존재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향후에 사람들이 더 매집하실 거고 뭐 그리고 매집할 거고 기관들도 더 매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억 원까지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분위기를 봤더니요. 대표적인 근거들 중에 하나가 과거 반감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반감기 기간이 들어갔더니 저는 반감기 기간에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했더니 몇 퍼센트라니요. 4배 뭐 5배 이렇게씩 올랐는데요. 실제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그만큼 오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는데 저는 코인을 잘 몰라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 그런 전례를 생각하면 진짜 2억 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끝까지 오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익 매물들이 예. 쏟아져 나온다면 네. 하다못해 24시간 마켓이니까 제가 자고 있는 새벽 4시 도박꾼들도 새벽 4시엔 잔다고 하잖아요. 예. 갑자기 물량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예. 결국 자기도 물론 거기다 이제 상한선을 걸어놓을 거야 이제 해지를 하겠지만 네. 이렇게 된다면 2억 원까지의 돌파 글쎄요 그거는 알렌 머스크라든지 메이저한 사람들이 네.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처럼 예. 언급하지 않은 이상 예,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약간 지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뭐냐면 저겁니다. 그 미국 어쨌든 미국 주도잖아요. 네. 전부 다 모든 금융은 미국 주도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예. 도널드 트럼프는 옛날에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은행 시스템 없이 서로 페북에 있는 친구들이나 송금하겠다고 했다가 청문회까지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서 얘기했거든요.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적인 금융을 IT 회사가 단순간에 그걸 넘는다는 부분은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이때까지 룰을 지켜왔고 네. 금융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호플리 2억 원까지 다 올라갔으면 좋겠긴 한데 뭐 우리가 투자가들은 근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혁신가들이 이제 언급을 하거나 네. 멘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오르게 되는 거죠. 예. 특히 그 옛날에 도지코인이라고 예,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저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나 계속 사고 있어 해가지고 엄청 올랐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다시 얘기한다고 그렇게 동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뭐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게다가 그렇죠. 상황이 그때는 교수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하나의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이 찾고 있었고 네. 새로운 혁신 기술 그래서 그때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른 거잖아요. 예, 이슈가 되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코로나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네. 코로나로 인한 요인,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 게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오늘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중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 국가들 국민들 중에서는 아예 법정화폐를 이제 안 믿고 그냥 이제 돈 생기면 저축을 하거나 또는 교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상당히 상용화하는 국가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가졌던 가장 큰 궁극적인 단점, 실체가 있느냐, 어떤 쓰임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많은 중진국 이하 국가들 중에서 일부가 비트코인을 실생활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이번에 오르는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런 국가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 돈을 찍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고 예. 또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들은 우선 자국 화폐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 혹시 그 캄보디아를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캄보디아 네. 돈보다 US 달러를 더 믿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이게 같은 얘기 맥락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비트코인을 더 믿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예. 이것을 투자 상품으로 매집을 했다 그러면 예. 더 오르겠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나라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또 그 나라의 재정도 폭락하는 예,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이지. 제가 보기 때는 그런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나라가 이것을 한다. 약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두려고 예. 했었잖아요. 법정화폐로 썼었는데 그때 때마침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재정까지도 문제가 되는 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요인은 미쳤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실체가 있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그 돈을 내고 우리가 그 밸류를 받았던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5천 원 내고 예. 5천 원 상당의 초콜릿을 받거나 뭘 했던 이런 것들이 각인돼서 이게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부분이고 실체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결제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건 이제 실체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앞서서는 이제 좀 시세 변화가 워낙 뜨거워서 말씀을 그쪽으로 많이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등 음성적인 거래에 이제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을 막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일 텐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음성적인 거래에 결제에 쓰이는 이걸 기술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익명성을 좀 맨 처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전체 막는다. 좀 힘들긴 합니다. 네. 예, 물론 뭐 기술적인 부분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원래 원론적으로는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디지털 월렛 그러니까 월렛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디지털 월렛이 좀해서 인증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누구의 월렛인지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누구의 것으로 갔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거래소는 그걸 인증을 하게 하죠. 네. 우리나라 이제 뭐 5대 거래소라든가 4대 거래소 뭐 이런 거래소들은 전부 다 KYC 인증을 전부 다 하게끔 하기 때문에 현금화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규제 안에서 탈세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부분들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FBI가 발표했는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현금화하는 과정, 요 과정만 포커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인증된 사업자들만 가능하면서 사용자들은 모두 실명과 연동 금융 계좌를 인증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국민은행 계좌라든지 뭐 예. 제가 갖고 있는 신한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거 연동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 거래소가 갖고 있는 바로 금융권에 있는 계좌하고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커싱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제 안에서 넣게 되면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거래되는 부분들은 예. 솔직히 해외에 또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솔직히 힘들긴 하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는 거래소가 이제 몇 개 거래소로 딱 한정지어서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지켜보고 있고 예. 그리고 금융기관 실명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완성이 됐는데 예. 해외 같은 경우 참 힘들겠죠. 하다못해 이제 불법적인 국가,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가 거래소를 세우는데 무기명이다. 필요 없다. 예. 다 거래할 수 있다. 제2의 스위스 은행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스위스 은행 보시면 예금주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국제적인 공조가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네. 하다못해 얼마 전에 그 테라루나 사건인 그 권도영인가요? 권도영의 그 사람도 결국에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들한테 이제 손해를 끼친 걸로 됐는데 결국 미국이 먼저 데려가냐? 예. 한국이 먼저 데려가냐? 이걸로 지금 불법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은 지금 몬테네그로인가? 예, 몬테네그로. 예. 거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누가 사법권이 먼저냐라고 싸우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이슈가 돼서 국제 공조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만 먼저 국한에서 여쭤볼게요. 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한정적이고 그 거래소에서 계좌를 틀 때 우리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금융 계좌와 연동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약이라든가 불법 카지노라든가 이 음성적인 거래에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계좌가 이렇게 연동되고 현금화할 때 그 길목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음성적인 거래에 쓰이는 걸 막지를 못할까요? 우선은 그 금융 소비자, 예.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계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보려면 네. 소위 말해서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분산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소수점으로 쪼갤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전부 다 그거를 어떻게 다 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금액이나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조각으로 쭉 나뉜다든지 예. 이상징후 포착. 아시다시피 그 주식시장은 이미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그나마 좀 점점 제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없게끔 한다. 예. 솔직히 그러면 뭐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뭐 무자본 M&A라든지 예.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것도 이제 솔직히 불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지만 뭐 100% 법망을 예. 피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도 뭐 100%, 100%다 그걸 잡는다. 그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제도권에서는 하나하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증권거래처럼 100%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네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 금지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음성적으로만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우리도 중국처럼 전면 금지하면 안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특징이 소위 말해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럼 이제 과세도 해야 되고 예.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입법이 되거나 이러면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딱 규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금지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자기네들의 위안화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US 달러가 지위를 잃는 순간 중국 정부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왜냐하면 빅투니까 예. 그래서 위안화를 자기네들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했죠. US 달러처럼.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국 부자들이 위안화를 믿지 못하면서 코인을 믿으니까. 비트코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중국 부자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 투자가들이 다 예.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USB에 넣으면 되거든요. 예. 휴대폰에 안 넣어도 됩니다. 예, 예. 네. 개인 그 하드월렛에다 넣어도 되니까 그만큼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게다가 각 나라의 돈들은 그 중앙 정부를 쳐버리면 네. 아니면 중앙 정부에 있는 국채를 각자 매집한다든지 네. 아니면 빌려줬던 돈을 갑자기 뺀다든지 그럼 그 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네. 중앙이 있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음. 중앙이 없어서 예. 중앙을 누구를 부셔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당시에 자기네 위안화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때 당시 금지를 시킨 게 첫 번째 이유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비트코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국가는 아직까지 전면 금지의 법안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좀 음성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려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제도권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해 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혼재된 흐름들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뭐랄까요? 바닥까지 찍을 영원에 가까울 상황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가치가 영원에 떨어질 상황. 네. 엄청난 고성능 양자 컴퓨터가 나온 블록체인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가치가 0으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가 0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그 프로토콜 하나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예. 계속 가치가 믿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0으로 가는 길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예. 그거가 나올 때쯤이면 글쎄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영원이 되죠? 그건 제가 전혀 그거는 이제 이해를 못해서. 이론일 뿐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시간차별로 타임스탬프가 찍혀가지고 이제 블록이 쌓이는 형태인데 예. 여기는 이제 해시 함수,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이벤트들을 전부 다 추격해가지고 다음 블록에다 넘겨서 마치 통장을 갖고 계시면 예. 갑자기 할머니들이 갑자기 통장 이렇게 쭉 갑자기 할머니 이 통장 버릴게요. 그래서 마그네틱 은행원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거 버리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이어 붙이시죠. 예, 예, 예. 마찬가지로 그 내역이 전부 다 블록이 이렇게 이어 붙는 건데 그러면 그 과거에 있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양자학에 의하면 예.
양자학에 의하면 아직 예.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서 예. 양자학에 의하면 그것을 거슬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양자 컴퓨터가 그 정도로 나오면 시간을 거스르는 컴퓨터,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죠. 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뒤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일부에서 잠시 여쭤봤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이미 저개발 국가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SEC가 결국에는 결국엔 미국 정부 SEC도 하나의 디지털 저장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산처럼 소위 말해서 ETF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자 US 달러도 솔직히 모든 국가들이 그 US 달러 즉 발행국인 미국을 믿기 때문에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그 US 달러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컨센서스를 이뤄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솔직히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큐빅 반지하고 솔직히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똑같이 예뻐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치 있다고 여기니 결국 다이아몬드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요. 물론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있지 않냐, 쓰임새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결국 그 가치는 결국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인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네. 사전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지역 화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화폐를 또 어느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네네.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서 네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네네네. 지역 화폐가 발행되는 만큼 법정 통화에 대한 조정을 반드시 했던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중에 우리가 뭐 음성적이든 어떤 거든 간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층이 있고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더 많이 채굴되고 더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게 만드는 또 다른 루트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의견에 대해서 솔직히 화폐론자들이 예. 솔직히 좀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이제 지역 화폐도 사용량이 늘게 되면 결국 그만큼 중앙은행에서 발행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행했던 지역 화폐는 어쨌든 원화 기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은행 통화의 기준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요. 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나라가 통화량을 늘린다, 통화량을 줄인다 해서 전부 다 바뀔 그런 그리고 또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초기의 목적을 채운다? 그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예. 게다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예. 그 나라가 이제 US 달러를 얼만큼 찍어내느냐. 예. 솔직히 US 달러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에 대한 부분들을 통화 정책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이만큼 발행됐고 이만큼 누가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 정도로 줄여가지고 또는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건 솔직히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누군가에는 화폐처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만들 요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그게 좀 이슈입니다. 지금 예. 솔직히 정말로 이슈인데 근데 각 나라는 자국의 통화,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자국 통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또 자기네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에 따라서 또는 이것을 바뀌게 될 것이다는 아직은 솔직히 좀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있는 화폐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가 않으면 결국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현금화, KRW 또는 USD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줄어서 이게 뒤집어진다. 이건 솔직히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좀 이쪽 가상자산을 공부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은 금이다. 예. 라고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이다. 기초자산처럼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금은 어쨌든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사용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죠. 비트코인이.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2014년도에 그 홍대 입구역에 곱창집이 있었는데 예. 거기 할머니가 예. 그 당시 외국인을 상대로 We upset 비트코인을 써붙여가지고 예. QR로 받으셨어요. 진짜로. 예. 와. 진짜로 받으셨어요. 예. 뭐 몇 분이 거기서 결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 비트코인 갖고 계셨으면 아마 빌딩 올리셨겠지만 네. 그 할머니께서 어찌됐든 이게 쓰임새가 넓어져야 되는데 이 쓰임새가 넓어지는 부분들은 그 정부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뭐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방법을 쓰겠죠. 네. 그러면 방금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유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요. 뭐 특정 국가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논조인가요? 우선 이게 중앙은행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기가 발행하는 화폐가 가장 예. 트러스트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발행처가 누군지도 모르는 네. 신원 미상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밸류를 인정하는 그것을 솔직히 전통적인 화폐론자들한테 인정하기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대체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CBDC라고 해서 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코인을 네. 가상 화폐를 네네. 이제 직접 발행하겠다라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CBDC가 발행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소멸되느냐 아니면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CBDC 그러니까 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죠. 네. 예. 요 부분은 솔직히 한국은행도 지금 계속 파일럿을 돌리고 있고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개념이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CBDC를 얘기할 때는 블록체인 얘기를 하지 않고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커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중앙은행의 화폐를 단순히 디지털 커런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솔직히 비트코인과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계속 있다면 그냥 병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그냥 골드라고 생각을 하면 예. 골드하고 저희 돈은 그냥 같이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근데 CBDC는 지금 쓰시는 카드도 솔직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지 중앙은행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CBDC가 약간 좀 방식이 두 방식이 있는데 다이렉트 방식, 인다이렉트 방식이 있는데 다이렉트 방식은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니까 각 시민들의 월렛을 다 들춰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공산국가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각 시중은행한테 그 디지털 커런시를 나눠주고 지준율만큼 또는 어떠한 일정 금액만큼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디지털로 바꿔서 그걸 사용하게끔 네. 하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요 성격도 틀리고 그리고 공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들 때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생각 자체가 목적성이 없었군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캐시리스, 예. 소위 말해서 돈이 현금 없는 사회.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약간 정책적인 부분들이 커요. 예.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CBDC를 중국에서 발행해서 위안화를 중국 관광객들한테 나눠주고선 한국 가서 만약에 쇼핑을 하는데 위안화 네. 디지털 커런시 이 중앙인민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 받습니다 하고 하게 되면 예. 저희 나라를 환전 안 하고 곧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 나라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선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지 이게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현물 ETF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사람이 또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도대체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좀 핫 이슈입니다.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폭넓게 전 세계에서 밸류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더리움. 예. 비탈렉이 만든 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가상자산을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더리움은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약간 비트코인은 골드라면 이더리움은 약간 플랫폼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플랫폼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금융, 게임, NFT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주 인기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승인이 되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던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 ERC20이라는 그 프로토콜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다른 토큰들을 그 토큰들이 소위 말해서 엄청난 변혁기를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우선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됩니다. 시장의 예.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EC는 이더리움 시장의 규제 문제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항상 고려하고 있고요. 이 SEC는 이제 미국 SEC죠. 예. 증권위원회. 그리고 여러모로 이더리움에 대한 다음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이슈화돼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까지 ETF 승인되면 글쎄요. 자본이 많이 투자가들이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도 오를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런 이슈들이 있죠. 네. 그럼 앞서 말씀 주셨을 때 이렇게 코인 시장에 점점 많은 돈이 제도권화 되면서 몰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더리움 말고도 또 그런 후속 타자들이 더 생긴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이 점점 제도권화해서 자산 시장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그런 코인 우선 기존의 사기 코인들이 너무 많았고 네. 스캠들이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지금은 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네. 과세를 하게 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금융으로 미래 금융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되게 위험한 부분이 이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도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신중하게 금융 소비자 또는 토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 형태인 코인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오늘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